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만 65세 이상 재외 동포, 특히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이중국적 취득 절차죠. 네, 맞아요. 보통 설이나 추석, 명절에 맞춰서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다가 이 기회에 한번 국적 회복을 해볼까 하고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어디부터 가야 할지, 그 복잡함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죠. 맞아요. 정말 잘 짠 미로 앞에 딱 선 기본일 거예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그 미로의 지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 지도요? 네. 특히 대산비서행정사사무소라는 전문 기관에서 제공한 아주 상세한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그냥 이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막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전문가의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 국적 회복이라는 여정의 진짜 핵심 관문이 뭔지 그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정말 모든 과정이 다 복잡할까? 아니면 딱 몇 개의 열쇠만 잘 챙기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요. 그 자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해외에서 딱 3가지만 챙겨오면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이 열린다고 아주 단언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분석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첫째, 그 가장 중요하단 해외에서 챙겨와야 할 3가지 열쇠, 즉 핵심 서류가 뭔지 정확히 짚어볼 거고요. 네. 둘째, 각 서류에 얽힌 흔한 오해나 실수들, 이걸 분석하면서 숨겨진 함정들을 피해가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함정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쇠들이 준비됐을 때 한국에서의 절차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전문 대행 서비스가 제시하는 원스톱 솔루션은 과연 어떤 건지 그 장단점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바로 외국 여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당연한 여권 사용법에서부터 첫 번째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미국 여권 같은 외국 여권을 써야 한다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외국 시민권을 땄지만 한국의 국적 상실 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내 한국 여권도 유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남아있던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시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신고를 안 했으면 아직 법적으로 한국인 신분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직관적인 생각 같은데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 국적법은요, 스스로 원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아, 핵심은 취득한 때라는 시점이에요. 즉, 미국 시민권 증서에 서명하고 선서한 바로 그 순간 신고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적 상실이라는 법적인 효력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고 국적 상실 신고는 그 사실을 나중에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썼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엄격하게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 첫 번째 열쇠는 내 신분은 이제 외국인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드시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죠. 시민권 증서 원본. 이것도 당연히 챙겨야 할 서류인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의외로 많다고 해요. 물론 사본은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데요. 네, 원본. 이걸 못 챙겨 오시는 이유가 좀 재미있어요. 너무 소중하게 보관하느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하하. 그거 너무 공감되는데요. 너무 중요한 서류라 아무도 못 찾는 비밀 장소에 뒀다가 정작 나 자신도 못 찾게 되는 상황. 바로 그런 거죠. 그럼 만약 한국에 와서야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죠?
설마 이 모든 계획을 접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주 현실적인데요. 오, 뭔가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국제 특송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4일 정도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거죠. 8일이라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래도 내 시민권 증서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슬아슬한데요. 혹시 분실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송 업체를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서류들은 출발하기 전에 가방에 넣는 순간까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어딘가에 잘 있겠지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챙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세 번째 열쇠, 성명 변경 증명서로 넘어가 보죠. 한국 이름이랑 외국 이름이 달라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경우, 이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여정의 가장 큰 고비일 수 있어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제3자가 봐도 동일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이 김길동이었는데 시민권을 받으면서 브라이언 길동 킴으로 하셨다고 해보죠. 네네. 중간 이름으로 길동이 남아있고 생년월일도 같으니까 누가 봐도 동일인이잖아요. 이럴 땐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아, 한국 이름의 흔적을 남겨두는 게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었겠네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김길동이 갑자기 브라이언 킴이 된 경우처럼 이 연결고리가 전혀 안 보일 때군요. 정확해요. 김길동과 브라이언 킴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공식 서류로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세 가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약간 운이 좋아야 하는 경우인데요. 1980년대처럼 비교적 예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시민권 증서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뒷면이요. 네. 당시에는 주 법원에서 성명 변경 사실을 증서 뒷면에 직접 기재해 주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과거 한국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오, 오래된 서류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게 없다면요? 그럼 두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 법원의 성명 변경 명령서, 즉 네임 체인지 콜트 오더를 챙기는 겁니다. 아, 법원 명령서. 네, 주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류에 네임 체인지라는 문구가 명확히 있고 이전 이름과 바뀐 이름이 모두 기재된 공식 문서죠. 이게 가장 정석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성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라고 들었어요. 네,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이름이 바뀐 경우인데 이땐 혼인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명서에 결혼 전 이름과 남편 이름이 모두 나오니까 왜 성이 바뀌었는지 명확히 설명이 되죠. 아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예외가 나와요. 예외요? 네, 만약 한국 국적일 때 한국인 남편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고 해보죠. 가령 김경숙 씨가 남편 이영수 씨와 결혼한 기록이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미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남편 성을 따라 경숙 리로 개명했다면 이건 별도의 미국 서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왜죠? 이미 한국 서류상으로 김경숙이 이 씨와 결혼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이런 디테일이 바로 전문가의 노하우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와, 정말 복잡하지만 체계적이네요. 결국 이 세 가지 열쇠, 외국 여권 사용, 시민권증 원본, 성명 변경 증명서, 이것만 잘 챙기면 한국에서의 절차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태산 비자 행정사 사무소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원스톱 토탈 케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맞아요.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세 가지 서류 준비는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준비를 해오셨다면 이제부터 마주할 낯설고 복잡한 한국의 행정 절차는 전문가인 우리에게 맡기세요라는 거죠. 아,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속도와 편안함,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속도와 편안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강점들을 좀 분석해 주시죠. 첫째, 검증된 노하우를 통한 최단기 절차를 강조해요. 국적상실 신고, 외국인 등록, 그리고 국적 회복 신청까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진행해서 한국 체류 기간을 아껴준다는 거죠. 시간을 아껴준다. 네.
그리고 둘째는 아마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일 텐데요. 바로 행정사 직접 동행 서비스입니다. 동행 서비스요? 변호사처럼 서류만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다녀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갈 때, 또 최종 신청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갈 때 담당 행정사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법적 대리를 넘어선 일종의 에스코트 서비스인 셈이죠. 낯선 관공서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이 전문가 옆에서 편안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요. 그런데 이 동행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료는 물론 서비스의 장점을 부각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분석해 볼 수 있죠. 이 서비스는 결국 시간과 스트레스를 돈으로 사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네 친척이 행정 절차에 밟고 또 시간을 내서 동행해 줄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직접 해결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혹은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가족과는 좋은 시간만 보내고 싶다면 이런 전문 서비스가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청취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네요. 또 다른 장점은 없었나요? 네, 세 번째로 부가 서비스를 내세워요. 이중국적 신청 과정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겪는 다른 불편함들, 예를 들어 주한미국 대사관 방문 없이 미국 여권을 갱신하는 업무라던가, 아, 그것도 되나요? 네, 또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꿀 때 필요한 공증 절차 같은 것까지 대행해 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토탈 케어를 지향하는 거죠. 정말 토탈 케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전 점검 서비스가 있어요. 아, 헛걸음하지 않게 미리 봐주는 거요? 네, 특히 아까 말한 성명 변경 증명서처럼 본인이 가진 서류가 정확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국에 오기 전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면 미리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심함이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결정적으로 아껴주는 진짜 전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국적 회복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네요. 1단계는 해외에서의 완벽한 서류 준비.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의 몫이고요. 네, 맞습니다. 2단계는 한국에서의 신속한 행정 처리.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직접 부딪혀보는 선택지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은 바로 그 구분에 있어요. 막연히 복잡하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명확히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미로를 통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분석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신청. 그 핵심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열쇠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첫째, 법적 신분이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것. 둘째,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시민권 증서 원본을 챙길 것. 그리고 셋째,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 증명 방법을 세 가지 중 하나로 명확히 준비할 것. 그렇죠. 이 준비만 끝났다면 한국에서의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편안하게 혹은 가족과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희의 결론입니다. 결국 정보의 핵심은 복잡함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생각보다 길이 보인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건 어디까지나 법과 행정, 즉 절차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관공서를 방문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공략법이었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모든 서류와 절차를 거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신분 변화를 넘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아하. 수십 년 만에 되찾는 이름표일 수도 있고 고국에서 보낼 노후의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그 서류 준비 너머에 있는 각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의 진짜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절차를 밟는다면 그 과정이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